고구려는 왜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했는가? 한반도 역사 속 고구려는 한때 가장 강대한 세력이었었습니다. 광활한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고구려는 주변국들을 압도하는 힘을 과시했습니다. 고구려의 군사력은 막강하여 100만 대군의 침략도 막아냈습니다. 실제로 612년 수나라 113만 대군이 고구려를 침공했으나 살수에서 전멸한 일화가 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중국 왕조의 공격에도 고구려는 쉽게 무너져지지 않을 만큼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고구려였지만 끝내 삼국을 하나로 묶는 통일 왕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하여 삼국을 통일한 것과 대조적인 결과였습니다. 오늘날 일부 시각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을 비판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북한 학계는 이를 외세와 결탁해 동족 국가들을 멸망시킨 민족적 배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한에서는 만약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면 우리의 영토가 만주까지 넓어졌을 것이라는 가정도 제기됩니다. 그만큼 고구려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구려는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되지 못했던 것일까? 이 영상은 고구려의 흥망사를 따라 그 이유를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장대한 고구려 역사 속에 숨겨진 통일 실패의 실마리를 찾아 함께 여정을 떠나보자. 고구려의 건국과 성장 과정 요약. 기원전 37년 북부여 출신의 영웅 추모왕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했습니다. 주몽은 부여 왕족의 박해를 피해 남하하여 졸본의 도읍을 정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듬해 주몽은 인근 비류국의 왕 송양을 항복시키고 행인국과 부곡적까지 정복했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들이 난립하던 만주 벌판에 고구려라는 새로운 강자가 등장한 순간이었었습니다. 초기 고구려는 부족 연맹적 성격을 띠고 있었기에 왕권이 절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국내 5부족이 연합한 형태로 출발하여 왕은 여러 부족장들의 합의를 통해 선출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고구려는 점차 주변의 옥저와 예 등 작은 나라들을 흡수하면서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세기 태조왕 시기에는 옥저 정복과 게르부 고시의 왕위 세습 확립 등으로 왕권이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고구려는 주변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중원의 위협과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3세기까지 고구려 남부에는 한나라가 세운 식민지 낙랑군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구려 미천왕은 313년 마침내 한사군 낙랑군을 몰아내고 대동강 유역에서 중국 세력을 축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구려는 본격적으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를 자기 세력권으로 편입하였습니다. 4세기 중엽, 고구려는 일시적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북쪽으로는 중국 전연의 침략을 받아 고구곤왕 때 수도 국내성이 함락당하고 왕실이 위협받았습니다. 남쪽으로는 371년 백제 근초 고왕의 공격으로 고구곤왕이 전사하는 참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전연의 침공과 백제의 남진으로 큰 혼란에 빠졌던 고구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위기 후 즉위한 소수림 왕제위 371년부터 384년은 불교 수용 372년과 태학 설립 등 일련의 개혁 조치를 단행하며 내부 정비에 힘썼습니다. 소수림왕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또 국립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통해 고구려는 혼란을 수습하고 국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져진 기반 위에 391년 젊은 광개토왕 광개토대왕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는 아버지 고궁양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며 곧 고구려 역사상 전무후무한 정복군주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고구려는 이제 광개토대왕의 지휘 아래 사방으로 영토를 넓히며 전성기의 막을 올리게 됩니다. 광개토왕 장수왕 시기의 전성기. 광개토대왕과 그의 아들 장수왕의 치세는 고구려 역사상 최전성기였습니다. 391년에 즉위한 광개토왕은 즉위 순간부터 적극적인 정복전쟁에 나서 주변국들을 압도했습니다. 그는 즉위 초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까지 세력을 넓혔습니다. 백제가 외국과 결탁해 신라를 압박하자 광개토왕은 신속히 출병하여 한반도 남부로 침입한 왜군을 격퇴했습니다. 광개토왕의 지원으로 위기를 넘긴 신라는 왕자를 인질로 바치며 고구려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광개토왕은 북방으로도 군사를 돌려 요동을 차지한 후연을 격파했습니다. 또한 거란과 숙신 등 북쪽 세력도 정복하여 고구려의 국경을 크게 넓혔습니다. 20여 년간의 짧은 치세 동안 고구려의 국토와 영향력은 사방으로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광개토대 왕릉기에 따르면 광개토왕은 평양성에 이르기까지 9개의 사찰을 세워 불교를 진행하고 각지의 성을 쌓는 등 내정에도 힘쓰며 영락이라는 독자 연호를 사용할 정도로 자주적 천하권을 드러냈습니다. 장수왕은 부왕 광개토왕의 뒤를 이어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례적으로 79년간 재위하며 고구려 역사상 최장기간 왕위를 지켰습니다. 427년 장수왕은 과감히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습니다. 새 수도 평양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남쪽 한강 이남의 백제신라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었습니다. 수도 남진은 국내성 기반의 기득권 귀족들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장수왕은 외교와 군사력을 겸비하여 오랜 기간 고구려의 융성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북위 등과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도 475년 백제의 수도 한성을 공격하여 계로왕을 살해했습니다. 이 한성 함락으로 백제의 중심부가 무너지고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5세기 말 고구려 영토는 한반도 중부와 요동을 포함한 만주 전역에 이르러 동북아시아의 최강국으로 군림했습니다. 당시 고구려 왕들은 스스로를 태왕이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 영락을 사용할 만큼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에 조공을 바치고 왕자를 볼모로 보내야 할 정도로 고구려를 상국으로 섬겼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자신을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며 주변국을 거느린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전성기의 고구려는 영토,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정점을 찍었으나 삼국 간 세력 관계는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고구려의 남쪽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힘을 길러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국 간 역학관계 변화와 갈등, 5세기 후반 이후 삼국의 세력 균형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광개토왕장 수왕의 공세로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가 힘을 합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433년 두 나라는 고구려의 남하 압박에 맞서 나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백제와 신라는 상대가 고구려의 침공을 받을 때 서로 원군을 보내며 공조했습니다. 실제로 475년 백제계로왕이 고구려에게 패해 전사했을 때 신라군이 긴급 지원을 와주자 고구려군이 철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나제 동맹은 삼국 간 힘의 판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6세기 중엽에 이르러 신라는 동맹을 깨고 새로운 행보를 보입니다. 551년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이 고구려로부터 한강 상류 지역을 빼앗는 데 성공했습니다. 분노한 백제 성왕은 554년 신라를 향해 반격에 나섰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120년 넘게 유지된 백제 신라 동맹은 완전히 붕괴되었고 두 나라 사이에는 깊은 불신만 남았습니다. 동맹을 상실한 백제는 생존을 위해 고구려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공동의 적인 신라에 대항해 점차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6세기 말경 두 나라는 군사적으로 협력하며 신라를 압박했고 신라는 큰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89년 중국 대륙에서 수나라가 등장해 남북조를 통일하면서 삼국 간 정세는 다시 한번 급변했습니다. 신라는 고립을 돌파할 새로운 외교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고 결국 훗날 당나라와 손을 잡는 선택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고구려 내부 정치 구조와 왕권 귀족 분열.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으나 내부 통치 구조에서는 왕권이 절대적이지 못했습니다. 초기 부족 연맹적 성격을 지닌 고구려는 오랜 기간 귀족 세력의 합의와 연맹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왕 아래 대대로 태대형 등의 귀족 관직이 존재하고 여러 귀족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제가 회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왕과 유력 귀족들 사이에 미묘한 알력이 지속했습니다. 영토 팽창이 멈춘 6세기 이후에는 고구려 지배층 내부의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둘러싸고 귀족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나아가 왕위 계승을 둘러싼 귀족 세력 간 무력 충돌까지 일어났습니다. 광개토왕장 수왕 때처럼 왕권이 강력하던 시기를 지나 말기로 갈수록 왕위 계승은 점차 불안정해졌습니다. 예컨대 장수왕 사후에는 왕위가 손자인 영영왕에게 넘어갔지만 귀족 세력 간 잡음이 있었고 영영왕의 동생 영유왕 때에는 왕이 실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대망리지대대로 귀족에게 의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왕실과 귀족 간 권력 다툼은 고구려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었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642년의 연개소문 정변이었습니다. 642년 망리지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일으켜 영유왕을 시해했습니다. 이때 연개소문은 귀족 180여 명도 함께 살해하고 정권을 탈취하였습니다. 고구려의 내부 결속은 취약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연개소문 집권 이후 일시적으로 강력한 독재 체제가 성립되었으나 그가 남긴 내부 반목의 씨앗까지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거대한 외적과 싸우면서도 내부 결속을 이루지 못했던 고구려, 그 내부 요인은 통일 실패의 한 원인이 되었었습니다. 대외관계 중국 왕조 및 유목 세력과의 대립.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북방에 치우쳐 있어 중국 왕조들과 북방, 유목민 등 외부 세력과 끊임없이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한나라 식민지 낙랑군 등 중국 세력을 몰아내야 했고 4세기 이후에는 중국 북방의 여러 이민족 국가들과도 치열하게 경쟁했습니다. 중국 대륙이 분열되어 있던 시대에도 고구려에는 강력한 외적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399년 고구려는 북방의 연나라 후연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연왕 모용성이 3만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해 성 여러 곳을 함락시키고 5,000호의 주민을 노획했습니다. 이는 고구려 입장에서 중국 왕조 자체가 얼마나 큰 위협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고구려는 북방 유목 세력과의 관계도 중시했습니다. 고구려는 흉노계 유목 제국인 돌궐 등과 연계하여 중국을 견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거란말갈 등 북방 기마 민족과도 계속 대립하거나 때로 회유해야 했습니다. 광개토대왕 때 정복했던 거란과 숙신 등도 이후에도 고구려 변경을 지속적으로 위협했습니다. 고구려는 한편으로 중국 왕조에 조공을 바치며 적대 관계를 완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방 유목 세력과 동맹을 맺어 국가 생존을 도모했습니다. 이처럼 고구려는 끊임없는 외세와의 투쟁 속에서 국력을 분산시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라와 고구려 동맹과 배신, 백제와의 충돌. 고구려와 신라는 역사적으로 때로 협력하고 때로 반목해온 사이입니다. 초기 고구려는 신라와 동맹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 공으로 신라 왕실은 왕자를 볼모로 보내며 고구려의 우호와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454년 고구려가 신라를 처음 공격했으나 신라군의 완강한 저항에 물러났습니다.
642년 고구려와 백제는 연합하여 신라 국경의 40여 개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공지에 몰린 신라는 결국 외세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라는 대신 당나라와 군사동맹을 맺어 백제와 고구려에 맞섰습니다. 전략적 선택의 한계 및 지리적 요인.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지리적 환경과 전략적 판단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구려는 중국 등 외부의 거대 세력을 견제하느라 남쪽 정복에 모든 국력을 투입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백제와 신라 자체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백제는 일시 패배하더라도 불과 수십 년 만에 국력을 회복할 만큼 강인한 국가였습니다. 고구려의 지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가 맺은 나제 동맹은 고구려의 남진에 큰 장애가 되었습니다. 고구려 입장에서 삼국통일은 필연적인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근대적인 민족 통일에 대한 관념이 존재하지 않았고 고구려는 두 나라를 굳이 멸망시키기보다는 자신에게 복속시키는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이는 백제와 신라를 고구려 중심의 천하 질서에 편입시키면 된다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때문이었습니다. 지리적 요인도 통일을 어렵게 했습니다.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는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신라 역시 이러한 산맥지대로 보호를 받아 건국 초기 고구려의 직접 공격을 비교적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한강 이북까지만 차지하고 그 남쪽에 신라 땅까지 미처 진출하지 못한 데에는 이러한 지리적 한계도 작용했던 것입니다. 부담, 통일에 대한 인식 부족, 험준한 지형적 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고구려의 삼국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단과의 전쟁과 국력 소모. 7세기 초 고구려는 중국 대륙을 재통일한 수나라와 생사를 건 거대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598년 고구려 영양왕은 선제 공격으로 요서 지방의 수나라 변방을 기습했고 이에 분노한 수문제 양경가 30만 대군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이 첫 침입은 요하 부근에서 고구려군에 격퇴되었지만 이는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총 113만에 달하는 전투병을 동원해 다시 한번 고구려 정벌에 나섰습니다. 수나라 대군은 압록강을 건너 평양성 방면으로 진격했습니다.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척하며 수군을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 을지문덕은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시한수를 남겨 그 교만함을 꺾었다고 합니다. 기나긴 행군으로 지친 수나라 별동대 30만 군사는 고구려군의 전략에 말려들어 살수에서 전멸당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온 수나라의 수군 역시 고구려 장군 왕자 건무가 이끄는 수군에 괴멸당했습니다. 613년, 614년에도 수양제는 연이어 대군을 보내왔지만 고구려의 요동성과 평양성은 끝내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거듭된 실패 끝에 수 국내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결국 무리한 고구려 원정의 여파로 수 왕조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수나라를 계승한 당나라 태종 이세민 역시 고구려 정복에 집착했습니다. 645년 당 태종은 친히 10여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당군은 요동 지역의 요동성, 비사성, 배감성 등을 파죽지세로 함락시키고 압록강까지 진격해왔습니다. 오랜 전쟁으로 지친 고구려에게 최대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평양성으로 가는 길목의 마지막 보루인 안시성만 함락되면 당군은 곧바로 평양까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당 태종은 안시성을 함락하기 위해 50만에 달하는 인원을 동원해 거대한 토산을 쌓는 등 집요한 공격을 퍼부었었습니다. 그러나 성주 양만춘의 지휘 아래 안시성 군민들은 끝까지 성을 사수했습니다. 참고로 양만춘이라는 이름도 후세에 전해진 이름이라 성주 이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고구려군은 후석기로 당군의 토산을 빼앗아 무너뜨렸고 당군은 성을 함락시키지 못한 채 장기 농성에 지쳤습니다. 마침 겨울이 다가오고 보급마저 끊기자 당태종은 입술을 깨물며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철군길에 오른 당태종은 내 눈에 잔솔밭이 가득하구나라며 패배의 한을 눈물로 삼켰다고 합니다. 당나라는 그 후에도 고구려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55년, 658년, 665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당군은 요동과 한반도 북부로 쳐들어왔습니다. 고구려 역시 연개소문의 지도 아래 총력으로 당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거대 제국과의 소모전은 고구려 국력에 막대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고구려는 승리를 거듭했으나 인구와 자원이 급감했고 농토는 황폐해졌습니다. 수당의 침략을 막아냈지만 그 대가로 국력이 약화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집권과 당나라 침공에 대한 대응. 연개소문은 642년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 강력한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내부적으로 귀족 세력을 무력으로 눌러 혼란을 잠재웠고 외부로는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유왕을 제거하고 집권한 연개소문은 국정을 장악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마련했습니다. 645년 당 태종의 1차 침공 당시 연개소문은 고구려군을 효과적으로 통솔하여 당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안시성에서의 승전 후 연개소문은 전쟁 준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는 반대파 귀족들을 숙청하거나 회유하며 중앙 권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백제와 군사공조를 통해 신라를 압박함으로써 당의 남하를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당 태종의 침공이 실패로 끝난 뒤에도 연개소문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각 성과 변경의 방비를 강화하고 군량미를 비축했으며 천리장성을 축조하여 당의 육로 침입을 막고자 했습니다. 당나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661년과 667년 두 차례에 걸쳐 다시 대군을 보내왔습니다. 연개소문은 노령에도 직접 군사를 지휘하며 당군에 맞섰습니다. 661년 당장수 소정방이 이끄는 군대가 평양성 포압까지 쳐들어왔으나 고구려군은 결사항전으로 이를 격퇴했습니다. 연개소문은 연이은 승리로 자신의 위신을 높이고 국내 결속을 다졌지만 그의 과도한 권력 집중 통치는 내부에 불만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연개소문은 통치 말년 아들들에게 권력을 분산하지 않고 모든 실권을 틀어주었습니다. 그의 눈에 잠재적 동족이었던 동생 연정토와 일부 귀족들은 견제 대상이었습니다. 연개소문은 당 태종 사후에도 당나라의 위협이 계속되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가 멸망 직전까지도 당군을 격퇴하며 분투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후 고구려는 최후의 내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직전의 정세와 내부 분열. 665년 수십 년간 고구려를 철권 통치하던 연개소문이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곧바로 지배층의 내분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세 아들은 권력 승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장남 연남생이 한때 정권을 잡았으나 오래지 않아 둘째 연남권과 셋째 연남산에게 밀려났습니다. 국내성에 머물던 연남생은 끝내 당나라에 투항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편 신라와의 국경을 지키던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 역시 고구려를 등지고 자신이 지키던 성과 백성들을 이끌고 신라에 망명해버렸습니다. 이처럼 최고 실권자의 부재 속에 고구려 지배층이 둘로 갈라져 서로 등을 겨누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실과 군 지휘부마저 파벌로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성의 성주들과 지방 호족들은 더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당이나 신라에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던 왕 보장왕과 대신들도 고립몬의 처지에 놓였습니다. 고구려군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각지에서 격파당했습니다. 국토는 축소되어 수도 평양성 일대만 남게 되었습니다. 668년 9월 평양성이 포위된 가운데 보장왕과 대신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군에 항복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700년 가까이 이어진 고구려의 역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평양성 함락 후 당나라는 고구려 지배층을 대거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고구려의 왕족과 귀족, 기술자들은 당나라로 압송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부 고구려인들은 돌고리 지배하던 몽골 초원이나 바다 건너 일본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옛 땅에 남은 다수의 유민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부흥군을 조직하여 각지에서 당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족 안승을 받들어 한때 고구려 부흥을 꿈꾼 한성 부흥군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고구려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고구려 멸망 이후 통일의 주도권 이동. 고구려 멸망 이후 한반도에서 삼국 중 유일하게 생존한 신라가 통일의 주도권을 쥐게 되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연합을 통해 660년에 백제를, 668년에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나당 간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나라는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려는 야심으로 옛 고구려 땅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백제 땅에도 웅진도도부를 두었었습니다. 이에 신라는 당의 지배에 반발하여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670년대에 들어 신라는 당군과의 전쟁을 벌여 마침내 나당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676년 신라는 당나라 군대를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는 한반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통일신라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통일 역시 완전한 통일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 중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은 신라의 통치 밖에 남아있었습니다. 한편 고구려 유민들은 각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고구려 장군 건모잠과 안승 등이 주도한 부흥군은 한때 한성에 소국을 세우기도 했으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당의 압박과 내부 분열로 대부분의 부흥운동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고구려 유민들은 만주 방면으로 이동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했습니다. 대조영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이끄는 유민 세력은 마침내 698년 고구려의 옛 땅 동모산에서 발해라는 새로운 국가를 건국했습니다. 발해는 초기 국호를 진국이라 하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임을 자처했습니다. 발해 건국으로 고구려 멸망 30년 만에 옛 고구려 땅에 후계 국가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로써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전개되었습니다. 신라는 삼국통일의 과업을 어느 정도 완수하여 한반도 남부의 통일왕국이 되었고 발해는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 등을 통합하여 만주 일대의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옛 고구려의 영광과 문화는 신라와 발해 두 나라를 통해 나뉘어 계승되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발해는 고구려인의 기계를 이어받아 해동성국이라 불릴 만큼 발전했습니다. 물론 신라의 삼국통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광대한 만주 영토와 그 주민들까지 아우르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통일은 이후 고려 왕조에 의해 마무리됩니다. 10세기 초 등장한 고려는 국고부터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했습니다. 고려의 건국으로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던 북방 계통의 맥과 신라 고려로 이어지는 남방 계통의 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비록 고구려는 삼국통일의 직접적인 주역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 유산은 이후의 통일 왕조들을 통해 면면이 이어져 한반도 역사의 커다란 줄기를 형성했습니다. 역사적 교훈 및 현대적 재해석.
고구려가 삼국 통일을 이루지 못한 과정은 우리에게 여러 역사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도 내부 결속을 다지지 못하면 외세와의 경쟁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구려는 한때 동부가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으나 왕권과 귀족의 불화로 내부 단합에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거대한 외적과 싸우면서도 힘을 한데 모으지 못해 통일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고구려는 중국과 북방 유목 제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쳤지만 동시에 두 거대 세력과 맞서야 하는 지정학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외부와 싸우면서 남쪽의 백제 신라까지 견제해야 했던 고구려로서는 통일전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국제정세를 잘 이용해 외세의 지원을 이끌어낸 신라와 달리 고구려는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의 판단과 비전이 역사의 방향을 좌우한다는 교훈입니다. 고구려에는 광개토대왕, 장수왕 같은 걸출한 영웅들이 있었지만 통일에 대한 명확한 국가 전략은 부재했습니다. 신라는 김춘추, 김유신 등의 지도층이 통일 의지를 불태우며 과감한 외교군사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신라는 삼국통일이라는 명분 아래 결집할 수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대에 와서 고구려사의 재해석도 활발합니다. 북한 학계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외세에 의존해 동족을 무너뜨린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남한 학계에서는 신라의 통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구려가 이룩한 국토 확장과 국제적 위상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자국 소수민족, 오늘날 남북한 모두 고구려의 유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평양을 고구려 예수도로 내세우기도 고구려는 비록 삼국통일의 직접 주역이 되지는 못했지만 현명한 외교 그리고 시대를 보는 넓은 안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